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친구들. 이제 꿈나라로 떠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레인보우 마마가 재미난 동화 읽어줄게요. 잠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잘 자요. 포도밭과 보물항아리. 어느 마을에 포도밭을 가진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세 아들은 몹시 게을러서 아버지의 일을 조금도 돕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부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내가 죽고 나면 저 녀석들은 굶어 죽고 말 거야. 농부는 자리에 누워서도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어느 날 농부는 아들 삼형제를 불렀어요. 얘들아, 이 아비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 포도밭에 보물 항아리를 묻어두었단다. 봄이 되면 포도밭을 파헤쳐 보물을 사이좋게 나누어 갖도록 해라. 농부는 세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해 겨울 농부는 세상을 떠났어요. 봄이 되자 세 아들은 보물 항아리를 찾기 위해 포도밭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나도록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헤쳐 보아도 포도밭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도대체 보물 항아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보물 항아리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 세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포도밭에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았어요. 하지만 농부가 말했던 보물 항아리는 끝내 찾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덧 서늘한 가을이 되었어요. 포도밭에는 탐스러운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고 더 크고 더 맛있었지요. 그제야 세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가 포도밭에 숨겨 놓으셨다는 보물 항아리는 바로 이것이었어.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포도밭을 일구며 살자. 세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장발장. 노을이 어스름하게 깔리는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프랑스 디뉴의 어느 교회 앞,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나이가 광장 모퉁이 돌 의자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막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이었어요. 장발장은 잠을 잘 곳을 찾아 여기저기 여관문을 두드려 보았어요. 우리는 방이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시오. 잠잘 곳을 찾아다니다 지친 장발장은 성당 앞에서 멈추었어요. 조심스럽게 성당 문을 두드리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뚫룬교도소에서 19년을 보낸 장발장이라는 전과자입니다. 나흘 전에 석방되어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돈을 드릴 테니 먹을 것과 잠자리를 주시겠습니까?
미리엘 신부님은 장발장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신부님은 장발장에게 따뜻한 우유와 맛있는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도 자게 해 주었지요. 장발장은 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일자리를 잃고 가진 돈이 없어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덩이를 훔쳤다가 잡힌 일. 그 때문에 5년형을 선고받고 4번이나 탈옥을 하다가 다시 붙잡혀 감옥에서 19년을 보낸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장발장은 머리맡에 놓인 은촛대를 보았어요. 저 은촛대를 팔면 값이 꽤 나가겠지?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장발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결국 장발장은 은촛대를 몰래 훔쳐 성당을 빠져나갔어요. 잠시 후 장발장은 경찰에게 붙잡혀 미리엘 신부님 앞으로 끌려왔어요. 신부님, 이 사람이 은촛대를 훔쳤습니다. 훔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이분께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장발장은 손발을 부들부들 떨며 은촛대를 다시 받았어요. 경찰들이 가고 나자 신부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이 촛대를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 사용하겠다고 지금 내게 약속을 해주세요. 장발장은 신부님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후로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이 일하도록 받아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어느 날 장발장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야!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저 집에 있어요. 장발장은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가 2 아이를 무사히 구해냈어요.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들렌입니다. 장발장은 얼떨결에 이름을 마들렌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장발장은 마들렌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마들렌이라고 불리게 된 장발장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공장을 차려서 많은 돈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장발장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결국 시장이 되었어요. 어느 날 장발장이 거리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이 수레에 깔렸어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레를 밀어보려고 했지만 수레는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어요. 자베르 경감도 달려왔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장발장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어요. 장발장은 수레를 번쩍 들어 올리고 포실방을 구해 주었어요. 그 순간 자베르 경감은 마들렌 시장이 장발장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장발장은 힘이 아주 셌거든요.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이 나쁜 일을 꾸미느라 숨어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마들렌 시장님, 팡틴이 매우 아픕니다. 팡틴은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딸 코제트를 허름한 여인숙에 맡기고 장발장의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아픈 팡틴은 병원에 누워 계속 어린 딸 코제트를 찾았어요. 팡틴, 내가 코제트를 데려올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장발장이 코제트를 데리러 길을 나서려고 할 때 자베르 경감이 찾아왔어요. 시장님을 그동안 장발장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잡혔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장발장은 지금까지 숨어 지낸 죄로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베르 경감의 말에 장발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참을 고민한 장발장은 재판장으로 갔어요. 제가 장발장입니다. 다시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장발장의 말에 감동했지만 죄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장발장은 코제트를 데리고 팡틴에게 갈 수 있는 시간만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자베르 경감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팡틴은 병원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팡틴, 내가 꼭 코제트를 돌봐주겠소. 장발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 세월이 흘렀어요. 죄수들이 망가진 배에 돛대를 고치고 있었어요. 저기 좀 봐! 구경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쳤어요. 돛대 꼭대기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떨어져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때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밧줄에 묶여있던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에 빠진 죄수는 바로 장발장이었어요. 장발장은 바닷속을 헤엄쳐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간신히 살아난 장발장은 코제트가 있는 여인숙으로 찾아갔어요. 장발장은 여인숙 주인에게 코제트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어요. 코제트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시켰는데 여인숙 주인은 장발장에게 많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장발장은 여인숙 주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코제트를 데리고 파리로 떠났어요. 파리로 간 장발장과 코제트는 수도원에서 함께 지냈어요. 코제트는 수도원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장발장은 수도원에 일을 도와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코제트는 장발장을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세월이 흘러 코제트가 16살이 되었어요. 장발장은 코제트를 데리고 바깥 세상으로 나왔어요. 바깥 세상은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려는 젊은이들과 이런 젊은이들을 막으려는 경찰들의 싸움으로 시끄러웠어요. 그런 젊은이들 중에는 코제트가 좋아하는 마리우스도 있었어요. 나도 자네를 돕겠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도와 열심히 싸웠어요. 젊은이들은 장발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젊은이들이 말했어요.
지하실에 경찰 한 사람을 잡아놓았어요. 지하실로 내려간 장발장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자베르 경감이었거든요. 자베르 경감, 아니 당신은 장발장? 그때 밖에는 경찰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마리우스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얼른 저 놈을 죽이고 달아나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면 안 될까? 마리우스가 나간 뒤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이 달아날 수 있도록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과 경찰의 싸움은 점점 더 거세어졌어요. 젊은이들은 하나둘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마리우스도 결국 총에 맞았어요. 장발장은 총에 맞은 마리우스를 업고 하수도를 따라 달아났어요. 캄캄한 하수도를 헤맨 끝에 장발장은 마리우스와 함께 반대편에 다다랐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자베르 경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베르 경감, 나는 잡아가도 좋소. 하지만 피를 흘리는 이 청년은 집으로 보내주시오.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해 결국 두 사람을 풀어주었어요. 자베르 경감은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한 장발장을 잡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자신의 삶을 후회했어요. 이듬해 봄, 건강을 되찾은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장발장은 편지 한 통을 남겨놓고 몰래 집을 떠났어요.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적어놓은 편지였어요. 마리우스, 아버지를 꼭 찾아야 해요. 편지를 읽은 코제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장발장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초라한 여인숙에서 장발장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코제트가 달려가서 안겼어요. 장발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코제트, 너를 만나 무척 행복했단다. 장발장은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성자처럼 거룩하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사슴과 포도나무. 숲속에 사슴의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지요. 사냥꾼은 활을 겨누며 사슴을 따라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급히 달아나던 사슴은 마침 포도밭을 발견했어요. 사슴은 재빨리 포도 덩굴 속에 몸을 숨겼어요. 아니, 대체 사슴이 어디로 갔지? 아깝게 놓쳤군. 뒤따라온 사냥꾼은 포도밭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사냥꾼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사냥꾼의 발자국 소리가 저 멀리로 사라지자 포도 덩굴 속에 몸을 숨겼던 사슴이 가쁜 숨을 몰아내쉬었어요. 휴, 다행이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사슴은 자신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포도잎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사슴은 배가 고팠거든요.
냠냠냠. 잎이 연하고 아주 맛있는 걸. 사슴은 포도잎을 야금야금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멀리 걸어가다가 뒤돌아서서 포도밭을 보았어요. 포도잎이 흔들리는 걸 보니 저 속에 사슴이 숨어 있는 게 틀림없어. 사냥꾼은 포도잎이 흔들리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포도덩굴 속에 숨어 있던 사슴을 찾아냈지요. 사냥꾼은 단숨에 달려들어 사슴을 붙잡았어요. 자기를 숨겨준 포도잎을 따먹다니 은혜도 모르는 녀석이군. 그렇게 사슴은 자신을 감싸준 포도잎을 따먹다가 그만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었답니다.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도로시가 토토와 둘이서 집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나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순식간에 온 마을을 휩쓸었어요. 도로시의 집도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 높이 둥둥 떠올랐지요. 하늘 높이 날아오르던 집은 마침내 땅으로 쿵 떨어졌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바로 그때 아름다운 여자와 난쟁이들이 다가왔어요. 나는 착한 북쪽 마녀예요. 저기 집 아래를 보세요. 당신이 나쁜 동쪽 마녀를 물리쳐 주었어요. 북쪽 마녀가 가리킨 곳을 본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은색 구두를 신은 발이 삐죽 나와 있는 게 보였거든요. 나쁜 동쪽 마녀가 도로시의 집에 깔린 것이었어요. 착한 북쪽 마녀는 그 은색 구두를 도로시에게 주었어요. 은색 구두는 도로시의 발에 꼭 맞았어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도로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자 북쪽 마녀가 대답했어요.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 보세요. 오즈의 마법사는 모르는 것이 없거든요. 그분이라면 분명히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에메랄드 성에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저 노란 벽돌길을 계속 따라가면 된답니다. 도로시는 북쪽 마녀와 난쟁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토토와 함께 노란 벽돌길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노란 옥수수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옥수수 밭이 나왔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그곳에서 허수아비를 만났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시예요. 혹시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 아세요? 그러자 허수아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 머릿속은 지프로 가득 차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거든요.
도로시는 그런 허수아비가 불쌍했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오지의 마법사에게 가서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달라고 부탁하세요. 도로시와 토토는 허수아비와 함께 에메랄드 성으로 향했어요.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다가 숲속에서 양철 나무꾼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지의 마법사를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양철 나무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온몸에 녹이 슬어 있어서 삐거덕거리기만 할 뿐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거든요.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의 몸 구석구석에 기름칠을 해 주었어요. 휴, 이제야 말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군요. 하지만 나는 고마움을 느낄 수 없어요. 나에게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오지의 마법사에게 가서 따뜻한 마음을 달라고 부탁하세요. 양철 나무꾼도 에메랄드 성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그리고 양철 나무꾼이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나타났어요. 사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며 도로시에게 와락 달려들었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사자를 막으려다가 쓰러졌지요. 그때 토토가 사자를 보며 멍멍 짖기 시작했어요. 무서워 무서워 저리 가 엉엉엉. 토토가 짖는 소리에 깜짝 놀란 사자는 엉엉 울었어요. 저는 겁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도로시는 그런 사자가 불쌍했어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오지의 마법사에게 가서 굳센 용기를 달라고 부탁하세요.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그리고 사자는 이제 모두 친구가 되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벽돌길이 끊어졌어요. 눈앞에는 깊고 깊은 절벽이 나타났지요. 이곳을 어떻게 건너가지? 그러자 양철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조심조심 나무 다리를 건너갔어요.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나더니 뒤따라서 나무 다리를 건너오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 어서 도망가. 내가 막아볼게. 사자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겼던 허수아비가 소리쳤지요. 아니야, 나무 다리를 자르면 되잖아. 양철 나무꾼이 도끼로 재빨리 나무 다리를 내려치자 무시무시한 괴물은 절벽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 양철 나무꾼은 다정한 목소리로 허수아비를 칭찬해 주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마침내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어요.
나쁜 동쪽 마녀와 무서운 괴물을 물리친 도로시로군요. 문지기는 도로시와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오즈의 마법사가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자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커튼 사이로 무시무시하게 생긴 얼굴 하나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로시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오즈의 마법사님, 허수아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사자에게는 굳센 용기를 주시고, 저와 토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자 오즈의 마법사가 대답했어요. 나쁜 서쪽 마녀를 없애고 오면 너희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나쁜 서쪽 마녀를 찾아 떠났어요. 흥, 나를 없애러 온다고? 어디 한번 혼나봐라. 나쁜 서쪽 마녀는 사나운 늑대들을 내보냈어요. 나에게 맡겨, 내가 물리칠게. 양철 나무꾼은 날카로운 도끼를 마구 휘둘러 늑대들을 물리쳤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벌떼다. 나쁜 서쪽 마녀는 벌떼를 날려보냈어요. 나에게 맡겨, 이번에는 내가 나설게. 허수아비는 몸에서 짚을 꺼내 친구들이 벌에게 쏘이지 않도록 덮어주었어요. 화가 난 서쪽 마녀는 벽장에서 황금 모자를 꺼내 쓰고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가서 혼주를 내주거라! 마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도로시와 친구들을 향해 재빨리 날아갔어요. 원숭이들은 양철 나무꾼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긴 손가락으로 허수아비 몸에서 짚을 모두 꺼냈어요. 그러고는 도로시와 토토, 사자를 서쪽 마녀의 성으로 데려갔지요. 나쁜 서쪽 마녀는 쇠창살이 촘촘한 우리의 사자를 가두고 도로시와 토토에게는 집안일을 시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로시는 물을 길어 오다가 미끄러져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은색 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아니, 이것은 동쪽 마녀가 신고 있던 은색 구두잖아. 이 은색 구두는 이제 내 거야. 다른 한 짝도 어서 이리 내놔. 마녀는 은색 구두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안 돼요. 이건 내 구두예요. 도로시는 화가 나서 통에 있던 물을 마녀에게 끼얹었어요. 그러자 물에 젖은 마녀의 몸이 스르르 녹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내 몸은 물에 닿으면 녹아서 없어진단 말이야. 도로시는 우리에 갇힌 사자를 얼른 풀어주었어요. 어서 가요. 나쁜 서쪽 마녀는 이제 없어졌어요. 사자는 매우 기뻐하며 껑충껑충 뛰었고 토토는 멍멍 짖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도로시와 토토, 사자는 절벽으로 가서 양철 나무꾼을 구해내고 녹이 쓴 양철 나무꾼의 몸에 다시 기름을 칠해 주었어요. 이제는 허수아비를 구하러 가요. 도로시와 토토, 사자, 그리고 양철 나무꾼은 허수아비를 찾아내 몸속에 다시 짚을 채워 넣었어요. 휴,
이제 살았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에메랄드 성으로 갔어요. 우리가 나쁜 서쪽 마녀를 없앴어요. 이제 약속대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커튼 뒤에서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나는 너희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뭐라고요? 지난번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화가 났어요. 토토도 화가 나서 커튼을 물어뜯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그만 커튼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곳에는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아니, 당신은 오즈의 마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 사실 나는 마법사가 아니란다. 나는 하늘을 나는 풍선을 타고 있다가 회오리 바람에 날려 이곳에 오게 되었지. 그러고는 마법사 흉내를 내며 지냈단다. 하지만 나쁜 마녀들이 무서워서 그동안 꼭꼭 숨어 있었어. 이야기를 들은 도로시와 친구들은 모두 시무룩해졌어요. 내가 비록 마법사는 아니지만 너희가 지난번에 말한 소원은 들어줄게. 정말이세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할아버지는 도로시와 친구들을 차례로 불렀어요. 그리고 허수아비에게는 톱밥으로 꽉 찬 머리를, 양철나무꾼에게는 빨간 헝겊으로 만든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물약을 주었지요. 또 도로시에게는 하늘을 나는 풍선을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조금 뒤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가 먼저 풍선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도로시와 토토가 풍선에 타려는 순간 갑자기 밧줄이 툭 끊어지더니 풍선이 하늘로 휙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저도 데려가세요. 저도 가야 해요. 하지만 풍선은 할아버지만 태우고 저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이제 어쩌면 좋아. 흐흐흐. 도로시가 훌쩍훌쩍 울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착한 남쪽 마녀가 나타났어요. 도로시, 은색 구두 뒤꿈치를 3번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도로시는 그동안 정든 친구들에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어요. 모두 잊지 못할 거예요. 잘 있어요. 안녕.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은색 구두 뒤꿈치를 탁탁탁 3번 부딪혔어요.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도로시와 토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뒤 도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토토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욕심쟁이 강아지. 파란 하늘에 양떼구름이 떠있는 맑은 날이었어요. 강아지가 목동에게 뼈다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냇가를 지나가던 강아지는 우연히 시냇물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물속에 자기와 꼭 닮은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물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왠지 물속에 강아지가 물고 있는 뼈다귀가 훨씬 더 크고 맛이 있어 보였지요. 욕심쟁이 강아지는 더럭 욕심이 생겼어요. 저 뼈다귀를 빼앗아 먹어야겠다. 왕! 그 순간 욕심쟁이 강아지가 물고 있던 뼈다귀가 시냇물에 풍덩. 시냇물에 빠져 둥둥 떠내려가는 뼈다귀를 보면서 욕심쟁이 강아지는 그제야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빨간 구두. 카레는 어머니와 단둘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신발도 사신지 못해 늘 맨발로 다녀야 했지요. 집이 몹시 가난한 카레는 구두방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낡고 다 떨어진 빨간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렌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카렌은 한 켤레밖에 없는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식에 갔지요. 장례식에 빨간 신발을 신고 오다니 저러다 천벌을 받지. 사람들은 카렌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마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마차에 타고 있던 부잣집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며 중얼거렸어요. 저런, 가엾게도 어린 소녀가 고아가 되었구나. 우연히 장례식을 지켜본 부잣집 할머니는 카렌을 데려가 양녀로 삼았어요. 그러고는 카렌의 빨간 구두를 난로에 넣고 불태워 버렸어요. 원래 장례식에는 빨간 구두를 신고 가서는 안 되니까요. 카렌은 부잣집 할머니 집에서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 카렌은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어요. 어느 날 할머니와 카렌은 교회에 축제에 신고 갈 구두를 사려고 마을에서 가장 크고 멋진 구두 가게로 갔어요. 카렌은 진열장에서 마음에 쏙 드는 빨간 구두를 발견했어요. 빨간 구두는 마치 맞춘 것처럼 카렌의 발에 꼭 맞았지요. 눈이 나빠서 구두색을 잘 볼 수 없었던 할머니는 카렌에게 빨간 구두를 사주었어요. 축제날이 되자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어요. 신성한 교회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오다니. 사람들은 카렌이 신은 빨간 구두를 보면서 수근거렸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할머니가 카렌을 꾸짖었어요. 교회에서 빨간 구두를 신다니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하지만 카렌은 빨간 구두에 신경을 쓰느라 기도도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도 듣지 않고 찬송가도 부르지 않았어요. 다음 일요일에도 카렌은 또다시 빨간 구두를 신었어요. 카렌이 교회 안으로 들어설 때였어요. 늙은 병사가 카렌의 앞을 막았어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란다. 어서 빨간 구두를 벗어라.
하지만 카렌은 들은 채도 않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늙은 병사가 카렌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춤을 추기에 딱 좋은 신발이군. 빨간 구두야 춤을 추어라. 늙은 병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카렌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카렌은 깜짝 놀라 춤을 멈추려고 했지만 빨간 구두는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교회에서 춤을 추다니. 할머니가 화를 내며 카렌의 구두를 벗겼어요. 그제야 카렌은 춤을 멈출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빨간 구두를 신발장 깊숙이 감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카렌은 날마다 할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했어요. 그 무렵 마을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의 병간호를 하던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고 무도회에 가고 싶었어요. 무도회에 가지 못하는데 구두라도 한번 신어봐야겠어. 카렌은 할머니 몰래 빨간 구두를 꺼내 신었어요. 그러자 빨간 구두가 저절로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빨간 구두를 신은 발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빨간 구두야, 너무 힘들어. 제발 멈춰줘. 카렌이 애원했지만 빨간 구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늙은 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빨간 구두야, 계속 그렇게 춤을 추어라. 지쳐 쓰러질 때까지. 카렌은 서둘러 빨간 구두를 벗으려 했지만 절대로 벗겨지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춤을 추느라 카렌의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빨간 구두는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카렌은 쉬지 않고 춤을 추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지혜로운 왕비.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절구를 발견했어요. 농부는 금절구를 집으로 가져와 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금절구는 귀한 것이니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그러자 딸이 말했어요. 임금님께 금절구를 드리면 절구공이까지 찾아오라고 하실 거예요. 딸은 펄쩍 뛰며 말렸지만 농부는 금절구를 임금님에게 가져갔어요. 하지만 딸의 말처럼 임금님은 오히려 크게 화를 냈지요. 절구공이는 숨겨두고 절구만 가져왔구나. 여봐라,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딸아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농부가 한숨을 쉬며 한탄하자 임금님이 물었어요. 네 딸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게 한숨을 쉬느냐. 농부는 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임금님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아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임금님은 농부의 딸을 불러 까다로운 문제를 냈어요. 내일 다시 나를 만나러 왕궁으로 오너라.
그 대신 옷을 입지도 말고 벗지도 말고 말을 타지도 말고 수레를 타지도 말고 길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도 아닌 쪽으로 오도록 하라. 이 문제를 푼다면 나는 너를 왕비로 맞이할 것이다. 다음 날 농부의 딸은 옷을 벗고 몸에 커다란 그물을 감았어요. 그러고는 말 한 마리를 빌려 꼬리에 그물을 묶고 길이 난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 말을 몰았어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이로구나. 약속대로 너를 왕비로 삼겠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결코 참견해서는 안 된다. 농부의 딸은 임금님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왕비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왕비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어요. 이웃집의 심술쟁이 할멈이 제 망아지를 탐내어 자기 집 소가 제 망아지를 낳았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심술쟁이 할멈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려서 저는 억울하게 망아지를 빼앗겼답니다. 왕비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말을 꺼냈어요. 내일 아침 길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신용을 하세요.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묻거든 소가 망아지를 낳는다면 길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세요. 그 대신 결코 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다음 날 여자는 길에 나가 왕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임금님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어요. 이런 고얀,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여자는 겁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다가 그만 왕비가 해준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았지요. 임금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왕비를 불렀어요. 나와의 약속을 어겼으니 내일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대신 왕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만 가져가도 좋소. 그날 밤 왕비는 왕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특별히 준비한 술을 임금님에게 대접했어요. 임금님은 술에 취해서 금세 골아떨어지고 말았지요. 왕비는 신하들을 시켜 잠이 든 임금님을 자신의 집으로 옮겼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초라한 집의 낡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내가 왜 이곳에? 제가 왕궁에서 가지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왕비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왕비, 내가 잘못했소. 어서 왕궁으로 함께 돌아갑시다. 임금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왕비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레인보우 스토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도
행복하고 꿈이 가득한 좋은 꿈나라 여행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잘 자요. Good night.